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나폴레옹이 전쟁에 참전해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고개를 숙여보니 말 발구발에 네이클로버가 보였다. 이를 따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총알이 그의 머리 위로 지나갔고 결국 죽음을 피하는 인생 최고의 행운을 갖게 된다. 자칫하면 죽을 뻔했던 나폴레옹을 살린 행운의 네이클로버. 이후 네이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네이클로버 한 입 한 입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희망,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사랑, 네 번째는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럼 희망, 믿음, 그리고 사랑만 있는 네이클로버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행운만 찾으려다 정작 내 주위에 가득 깔리는 행복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행운이 왔다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에게 행운도 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항상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이 바로 나에게 온 행운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단원 FM 88.7MHz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가칭 길지사의 진행자 이성령 인사드립니다. 우리 길지사의 방송 주제는 길고양이입니다. 오늘도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길을 걷다가 또는 공원을 산책할 때 아파트 단지에서 또는 주택가에서 길고양이를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귀여움, 사랑스러움, 귀찮은 존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등등 아마 여러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길고양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길고양이는 사랑이자 행복입니다. 길고양이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저희 길지사와 함께 길고양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왜 길고양이가 사랑이고 행복인지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길지사는 길고양이와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함께 행복한 공존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첫 곡부터 듣고 길고양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지사의 첫 곡은 이무진이 부른 에피소드입니다. 에피소드는 예쁘게 사랑을 시작했던 첫 만남부터 헤어짐까지의 서사를 현재 시점에서 회상을 통해 후일담을 이야기하듯 그려낸 곡으로 이제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어버린 추억들을 되짚어보며 다시금 느끼는 감정의 곡선을 이무진만의 감성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럼 이무진의 에피소드를 듣겠습니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꽂고모. 이걸 난 공상이란 이름으로 줬어.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을 연다. 내겨운 너의 집 앞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 그새 늦은 시간 Goodbye 좋은 뜻일 뿐인 Goodbye We don't have to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 막 눈 내리던 그 밤 겨울 향이 배어서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시릴 날이 없던 우리 넌 oasis 내겐 마치 이제 있잖아 별 소용없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들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Good 엔딩이다 크레딧은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의 서글픈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무 아픈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죽가니까 내 미소 애써 웃고 있어 우린 서로를 보며 정같던 미소로 안녕 웃으며 안녕 눈 뜨면 에필로그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나 이 궁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1 전혀 다른 모습 난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널 안았어야 했다 그 밤 눈꽃이 널 덮은 그 밤의 하늘 이즘과 함께 잃었던 따스함 춥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맞이 안녕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네, 이무진의 에피소드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중성화 수술 TNR입니다. 길고양이 제대로 살리는 방법 TNR인데요. 이웃 간 다툼의 원인이 된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길고양이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쥐약을 놓아 죽이려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잡아가라고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를 임의로 포획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죽이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로 처벌받습니다. 더군다나 고양이는 영역동물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동네의 길고양이들을 다 잡아간다 해도 그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이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채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를 없애는 것은 길고양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길고양이 숫자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NR 중성화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NR이란 길고양이를 안전하게 포획해 중성화한 뒤 원래 살던 장소에 방사하는 방법입니다.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있어 많은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성화를 한 고양이가 영역을 지키고 살아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번식이 없고 발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영역 다툼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끔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 중에 고양이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고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TNR, 중성화 수술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리내 임신으로 새끼 고양이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점점 늘어나는 개체수로 인해 살아가는 환경은 더더욱 열악해질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TNR, 즉 중성화 수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를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잘 돌보는 방법의 첫 번째는 먹을 것이 부족해 쓰레기 봉투나 음식물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들을 위해 사료와 물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간혹 참치 캔이나 우유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먹는 참치 캔에는 기름기가 많고 또 사람이 먹는 우유는 소화가 어려워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밥을 챙겨준 자리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이웃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입니다. 또한
그 고양이 간식 캔을 사주실 때는 캔채 놓으시면 아이들이 먹다가 혀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쏟아 놓던가 아니면 어떤 봉지를 깔아 놓고 쏟아서 이렇게 아이들을 주고 다 먹은 다음에는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간혹 길고양이들의 통통한 모습을 보고 야, 저것들 이거저거 잘 먹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길고양이들이 염분이 많은 음식을 먹는 데 비해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그래서 몸이 부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분이 과잉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은 길고양이들에게 생명수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은 동네 길고양이들이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TNR, 즉 중성화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사는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에서 15년 정도인 반면 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2, 3년을 넘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어렵고 더위나 추위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길고양이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길고양이는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동물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양이도 질투를 한다고 하는데요. 고양이 질투 6가지 행동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도 질투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도도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의 고양이. 하지만 고양이도 질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고양이가 질투심을 느낄 때 어떤 행동을 보일까? 또 어떤 상황에서 질투를 할까? 고양이 질투 행동 6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역시 주인을 좋아하면 사람의 관계처럼 질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집에 다른 고양이의 냄새를 묻히고 들어왔다면, 또 집에 누군가 놀러와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또 놀아주지 않는다면, 큰일이다.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면 집사에게 배신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질투할 때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멀리서 가만히 노려만 보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고양이는 질투를 할 때에는 확실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멀리서 가만히 노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밖에서 다른 고양이를 만지고 돌아온 날, 평소와 달리 멀리서 그저 바람만 본다면 낯선 고양이의 냄새에 질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빨리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은 후 다가가세요.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며 부드럽게 다가가 스킨십을 해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끈질기게 냄새를 맡는다. 특히 바깥에서 다른 동물과 접촉 후 돌아왔을 때 보이는 모습인데요. 고양이의 코는 사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집사에게서 낯선 냄새가 난다면 끈질기게 냄새를 맡을 것이고요. 이때 볼이나 엉덩이로 부비부비 해오기도 할 겁니다. 아마 많이들 그런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본인의 냄새를 묻히려는 행동이고요. 집사에게 하는 영역 표시이기도 하니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이가 비집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만지고 있을 때, 또는 노트북으로 일을 하거나 TV를 보고 있을 때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에서 방해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특히 2마리 이상의 고양이라면 서로 안기려고 할 때도 있을 거고요. 자신을 더 좋아해달라는 어필일지도 모릅니다. 응석이 많고 애교가 많은 고양이들은 질투도 많다고 하는데요. 집사가 항상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이때는 하는 일을 잠깐 멈추고 애정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손이나 발을 깨무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컷 고양이의 경우 질투의 표현으로 가끔 깨물 때도 있습니다. 집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낄 때라고 합니다. 일부러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행동일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고양이를 혼내기보다는 더욱 애정 표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배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양이 합사 과정에서 종종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선주 고양이가 질투를 느꼈을 때 그 표현으로 소변 마킹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원래 화장실에서 배변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가구 등에 마킹한다면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려는 행동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환경 변화에 민감합니다. 배변 실수를 할 때에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니 주위에서 고양이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는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알기 쉬운 질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냐옹 하고 길게 울음소리를 낸다면 집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우는 소리를 낸다면 무시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질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흔히 독립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라면 아마 알 것 같은데요. 고양이도 애정을 갈구합니다. 고양이가 질투 행동을 보였을 때 그냥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요. 특히 새로운 식구를 들이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의 더 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고 새로운 장난감으로 신나게 놀아주고 안정을 위해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특별식으로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가 잘 몰랐던 고양이의 새로운 모습, 갈수록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다음은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 합사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고양이를 합사를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저희 고양이 합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구조해서 저희 기존에 있는 아이들하고 합사하는데 거의 한 3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꺼내놨다가 다시 넣었다가 꺼내놨는데 또 싸우고 물고 해서 또 다시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어렵게 합사가 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또 쉽게 합사가 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고양이 합사 많은 보호자들이 진짜 고민하는 문제인데요. 사람처럼 고양이의 성격도 각양각색이라 개냥이라고 불릴 만큼 애교가 많은 고양이가 있는 반면 우리 하비처럼 경계심이 강한 고양이도 있지요. 무리 생활에 익숙한 강아지와 달리 고양이는 야생에서 단독 생활을 하는데요. 이 때문인지 대부분 첫 만남에서는 경계심이 강해 고양이 합사 진행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고양이가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면 함께 생활하기 너무 힘들겠죠. 고양이 합사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셋째, 고양이 입양을 앞둔 집사님들이라면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고양이 합사 왜 힘들까요? 기존 고양이를 키우는 상태에서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한다면 기존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받았다고 여기게 될 겁니다. 특히 집사가 새로운 고양이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다고 느끼면 기존 고양이가 질투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새로운 고양이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대심이 더욱 높아지고 점점 더 관계가 악화될 수 있겠죠. 기존 고양이에게 새로운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일 뿐만 아니라 나만의 집사를 빼앗아간 약탈자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처음 고양이를 데리고 올 때에는 반드시 기존 고양이와 공간을 분리해야 합니다. 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가능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며 기존 고양이의 경계심을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서로의 냄새가 묻은 담요나 장난감을 번갈아 사용하며 먼저 냄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냄새에 적응이 되었다면 안전문 아니면 방묘문 사이에 두고 문을 살짝 열어 살짝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집사는 기존 고양이가 있는 방 쪽에 서서 기존 고양이의 반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악질을 하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보이면 다시 문을 닫아야죠. 처음에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하고 점차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문을 사이에 두고 문을 열어 모습을 보였을 때 고양이의 경계심이 너무 강하다면
담요를 안전문에 걸쳐 시야를 차단해 보세요. 일반 문을 닫는 것보다는 냄새나 소리를 더 잘 느낄 수 있지만 담요로 시야가 막혀서 경계심이 다소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안전문을 통해 보이는 서로의 모습이 익숙해졌다면 안전문 근처에 간식이나 식사를 둬보세요. 합사에는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맛있는 간식을 먹는다면 어느 정도 경계심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간식이나 식사는 기존 고양이에게 먼저 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무사히 진행이 되었다면 안전문을 열어줘도 괜찮을 겁니다. 이때도 한 번에 문을 확 열어놓기보다는 천천히 고양이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조금씩 열어주세요. 호기심이 생긴 아이들이 서로 다가왔다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때에도 고양이가 하악질을 하거나 귀를 뒤로 젖히고 몸을 세우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3단계에서 완벽하게 경계심이 풀리지 않았다면 4단계를 시도해서는 안 되겠죠. 앞서 말했듯 고양이는 한번 안 좋은 기억이 남으면 좀처럼 관계를 다시 원상복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5번째 단계는 적응하기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끝은 아니에요. 생활을 하며 적응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함께 생활을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영역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화장실과 식기, 물그릇 등은 각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숨숨집이나 캣타워, 하우스 등으로 각자 몸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 서로 적응하게 된다면 한 침대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자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를 합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과 여유를 가지고 시도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반드시 고양이끼리 격리시켜야 하기 때문에 격리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합사 때에는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최대한 고양이끼리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의 합사는 집사의 인내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양이들의 컨디션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천천히 합사를 진행하다 보면 원만한 합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아이들을 합사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간혹 얘는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왜 합사가 안 될까요? 2달이 됐는데 왜 합사가 안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 아이들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2번째 곡은 잔나비가 부른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2019년 3월에 발표된 이 곡은 잔나비의 정규 2집 전설의 타이틀곡인데요. 인디록과 레트로 팝록이 바탕으로 7, 80년대 한국 대중가요의 레트로한 사운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 노래는 발매 당시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으며 2020년에 개최된 제17회 한국 대중음악상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제 개인적으로 잔나비라는 가수를 기억하게 된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 이후 저는 잔나비의 노래를 매우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잔나비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사랑을 해줘요.
그럴 수만 있다면 새하얀 빛으로 그댈 비춰줄게요.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나의 자라나는 마음을 못 본 채 꺾어버릴 수 없네. 미련 남길 바엔 그리워 아픈 게 나 서둘러 안겨본 그 품은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추억할 그 밤 위에 갈피를 꽂고선 난 몰래 펼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오지는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온 계절도 나 한동안 새활짝 피었다 줄래 또 한 번 영원히. 그럼에도 내 사랑은 똑같은 꿈을 꾸고 그럼에도 꾸던 꿈을 난 또 미루진 않을 거야. 다음 이야기는 고양이도 가족 고양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고양이의 죽음,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아픈 이별인데요. 그런데 고양이도 함께 살던 고양이가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라진다면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특히 변화에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남은 고양이의 컨디션을 잘 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 후 드는 무력감이나 우울 증상들을 펜노스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펜노스 증후군은 정신적인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어져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펜노스 증후군은 사람뿐 아니라 함께 사는 고양이에게도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고양이가 가족 고양이가 죽었을 때 펜노스 증후군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고양이끼리 유대감과 친밀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죠. 또한 펜노스 증후군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저마다의 강도 차이가 있으니 고양이의 컨디션을 지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의 우울 증상, 늘 함께하던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고양이가 떠난 뒤 고양이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니거나 큰 소리로 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식욕이 없어 식사량이 줄고 기운이 없어지거나 활동량이 떨어지는 등 사람과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 고양이의 빈자리의 외로움으로 갑자기 집사에게 애교를 부리거나 어리광이 늘기도 하고요. 가족 고양이의 빈자리로 인한 고양이의 우울 증상은 평균적으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고양이의 성격이나 환경, 고양이끼리 유대감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고양이 중에는 6개월 이상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고양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고양이의 죽음,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요? 가족의 빈자리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은 고양이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울 증상이 지속되면 남은 고양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죠. 떠난 고양이 역시 남은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럼 이런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갑작스러운 빈자리에 고양이가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채울 수 있도록 집사의 관심과 노력, 애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양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도록 하시고요. 또 새로운 장난감이나 사냥놀이로 고양이가 하루빨리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합니다. 고양이를 떠나보낸 슬픔은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양이 역시 집사의 불안과 걱정, 슬픔,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사가 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고양이에게는 불안함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요. 힘들겠지만 남겨진 고양이를 위해서라도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우리 집사들이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섣부른 입양은 금물입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하게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한다면 이미 한 차례 큰 변화를 겪은 고양이가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집사 역시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에 충분한 애도 기간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려동물은 외로움이나 빈자리를 충족하기 위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충분히 사랑과 애정을 쏟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결정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도 길고양이 중에 가끔 꼬리가 짧은 고양이를 보셨을 겁니다. 그때 아니 왜 저 고양이는 꼬리가 짧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셨을 텐데요. 그럼 꼬리가 짧은 고양이는 왜 꼬리가 짧은 걸까요? 이번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꼬리 짧은 고양이 모습을 보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고양이가 혹시 학대받거나 다친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고양이의 꼬리는 여러 요인에 의해 짧아질 수 있는데요. 이때 꼬리 짧은 고양이 품종은 유전자에 의해 꼬리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사람의 모습처럼 제각기 다른데요. 어떤 고양이는 길고 어떤 고양이는 번개 모양처럼 이리저리 꼬인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이 꼬리가 짧아지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아기 고양이 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고양이 꼬리는 엄마 고양이가 임신했을 때 영양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엄마 고양이가 병약하거나 충분히 밥을 먹지 못했다면 새끼 고양이의 꼬리가 구부러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뱃속의 형제끼리 이리저리 엉키면서 꼬리의 모양이 변형되기도 하고요. 근친 교배한 경우에도 꼬리가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유전적으로 꼬리가 짧기도 해 부모 고양이 중 꼬리가 짧은 고양이였다면 새끼 고양이의 꼬리도 짧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짧은 꼬리 고양이 유전자의 우성 유전자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름에 밥테일이 들어간 고양이라면 유전적으로 꼬리가 짧습니다. 단
짧은 꼬리 유전자는 돌연변이 유전자 영향인 경우가 많아 척추 또는 관절 질환에 잘 걸린다고 합니다. 주의 깊게 아이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고나 학대에 의해 꼬리가 부러지거나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이 꼬리는 부러지거나 다치기 쉬운데요. 누군가 고의로 학대했을 때 고양이 꼬리 모양이 변하거나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영역 다툼을 하다가 꼬리를 물리거나 또한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꼬리를 밟히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가 이런 사고로 인해 꼬리의 피부가 괴사해 고름이 차고 털이 빠질 수도 있다고 해요. 심한 경우 피부병으로 이어져 고양이가 꼬리를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수의사가 꼬리 절제를 권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고양이를 길들이려고 할 때 꼬리를 자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꼬리를 자르면 멀리 도망가지 못할 거란 속설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전에 시골에서 지자비로 키우거나 고양이가 집 밖으로 외출하는 걸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속설은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더러요. 고양이 꼬리를 자르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 꼬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담벼락처럼 좁은 공간을 걸어 다닐 때 균형을 잡아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땐 무게중심을 잡아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먹잇감에 따라 사냥할 때 재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달릴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한답니다. 또한 고양이끼리 의사소통을 하거나 추울 때 얼굴이나 발을 가려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아준다고도 합니다. 이때 꼬리가 짧은 고양이는 생존이나 고양이끼리 의사소통에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고양이는 꼬리 외에도 동공의 크기, 귀, 수염, 몸짓 등으로도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꼬리가 짧은 고양이라면 꼬리가 짧을 뿐 일반 고양이처럼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고양이 꼬리가 짧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는 고양이 꼬리가 짧은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고양이를 기르다 보면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당황하게 만드는 고양이의 특이한 행동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를 오랫동안 키워온 보호자들도 아직 고양이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진짜 머릿속이 궁금한 동물이라고도 하지만 고양이를 키우기 전 꼭 알아두면 좋은 고양이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고 싶은 고양이 습성. 강아지는 무리에서 행동하고 그 무리의 리더를 따르는 행태로 생활을 하지만 고양이는 단독으로 생활을 합니다. 리더의 존재는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야 합니다. 고양이는 야행성 동물, 엄밀히 말하면 방명방모성이라는 황혼과 새벽에 활동하는 동물이라서 보호자가 자는 새벽 시간에 우다닥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느끼셨고 습성이라고 생각하면 고치기도 쉽지 않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주변에 피해가 신경이 쓰이고 또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자기 전에 충분히 많이 놀아주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단독으로 행동하는 고양이에게는 천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영역은 필수적입니다. 고양이의 영역은 넓이보다 질이 우선시되므로 비록 좁아도 먹이를 확보할 수 있고 육아를 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잘 수 있다는 등의 조건이 충족하면 만족을 합니다. 실내 사육 고양이의 경우 집안을 자신의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고양이나 동물이 침입해 오면 위협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고양이가 발톱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발톱을 가는 이유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날카로운 발톱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발톱을 빠드득 갈면 표면에 있는 오래된 발톱 껍질이 벗겨지기 때문에 날카로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속된 말로 죽은 발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발톱을 떨어뜨리고 또 그 안에 새로운 발톱을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킹입니다. 고양이의 발바닥에는 냄새선이 있는데 여기에서 분비되는 자신만의 냄새를 여기저기 바르며 여기가 자신의 영역이라고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분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기분을 전환하고 싶을 때 발톱을 갈아서 기분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야생 시절의 흔적으로 높은 곳과 좁은 곳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높은 곳은 외적으로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재빨리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높은 곳에 오름으로써 우위성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좁은 곳에 꾸역꾸역 들어가 버리는 건 역시 사냥 본능과 생존 본능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양이는 자신의 체온이 느껴지는 아늑한 곳을 좋아해서 좁은 곳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하루의 대부분을 자면서 보낸다고 할 정도로 참 잠을 많이 자는 그런 동물인데요. 성묘의 경우도 하루 15시간 정도 잘 수 있고, 새끼 고양이나 나이가 든 노묘가 되면 하루 20시간 이상 잔다고 합니다. 고양이가 너무 많이 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의 성격에는 물론 개체마다 다 다르지만, 개체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것으로는 자존심이 강하고 도도하다, 또 쿨하다, 또 응석바지다, 마이페이스를 유지한다, 친데레라고 고양이의 성격이 표현되고 있죠. 고양이 성격에는 4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사회화 훈련입니다. 고양이는 생후 2개월 무렵 사회화기를 맞이합니다. 사회화란 자극에 익숙해지기 쉬운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나 다른 고양이, 다른 동물과 자주 접하게 되면 사교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사육되고 있는 환경도 고양이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살거나 맞벌이에 고양이를 기르고 있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긴 경우 보호자를 자주 찾는 응석꾸러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족이 많아 항상 누군가 고양이 근처에 있는 경우는 침착하고 대범한 성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전입니다. 아빠, 엄마 고양이의 성격이나 품종, 또 털의 종류에 따라서도 성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성별입니다. 성별에 따라 성격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주로 성호르몬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컷은 활발하며 적극적인 성격이 되기 쉽고, 반대로 암컷은 기분파로 다소 세심한 성격의 아이가 많다고 합니다. 고양이의 습성에는 귀여운 것부터 조금 곤란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야생 시절의 습성과 본능에서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의 쾌적함을 위해 억지로 그만두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그저 지켜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양이의 습성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면 반려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영원히 크지 않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도 합니다. 내가 보호자가 되어 잘 보살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새로운 가족으로 반려동물을 맞이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노래는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떠날래.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차가운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함께 될 거야. Far away, you're my sunshine, we are together. 나는 사랑보다 좋은 추억 알게 될 거야. For my life, by my life, 차가운 우리 천국에 쉬지 않을 너를 함께 될 거야. 이번 이야기는 고양이에게 옷 입히는 것이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SNS 등 인터넷상에서 옷을 입은 고양이를 보면서 자신의 반려묘에게도 옷을 입혀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양이에게 옷을 입혀도 될까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 고양이에게 옷을 입히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양이에게 옷 입히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고양이는 옷을 입지 않는 동물로 기본적으로 옷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옷을 입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고양이에게 그루밍은 여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요. 그러나 옷을 입혀버리면 고양이는 그루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강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옷을 입으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조금 불편해질 테고요. 좁은 장소에서도 잘 움직이면서 자기 몸을 잘 컨트롤하는 고양이지만 옷을 입으면 왠지 자신의 몸 같지 않아서 불편함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사랑하는 고양이가 싫다고 하는데 집사가 이쁘다고 강제로 옷을 입히는 것은 보호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고양이 옷을 입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좋을까요? 고양이는 통증이나 가려움증이 신경 쓰이면 자기 몸을 물거나 상처를 핥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고양이는 알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고양이가 상처를 물거나 핥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호를 목적으로 옷을 입히는 게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 버리면 염증을 일으켜 곪을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안정될 때까지 옷을 입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고양이가 옷 입는 걸 너무 싫어한다면 담당 수의사께 상담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고양이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기 쉬워집니다. 고양이가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면 방한 대책으로 옷을 입혀도 괜찮고요. 하지만 옷을 입혔더니 몸이 뻣뻣하게 얼거나 쓰러지는 등 싫어하는 기색이 있으면 고양이에게 안전한 저온 매트, 담요 등으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옷이 필요 없는 동물로 옷은 고양이의 본능인 그루밍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행동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장점은 그다지 없지만 귀여운 옷을 보면 강한 욕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고양이의 성격에 따라 옷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도 있으니 일단 장식이 없는 편한 소재의 옷으로 테스트를 해보길 권하고요. 큰 양말이나 스타킹을 잘라서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파서 저체온증일 때 제 옷 중에 안 입는 윗옷 팔 부분을 잘라서 옷을 만들어서 몇 번 입혀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고양이가 싫어한다면 강요하지 말고 억지로 입히지 말고
고양이의 선택에 맞추어 주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언제부터 우리 곁에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의 흔적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사시대 유적인 김해수가리 패총과 안면도 고남리 패총에서 고양이과의 유골 일부가 발견됐는데요. 이 유골은 삭을 식용하고 남은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집사들이 돌보는 고양이와는 분명히 좀 다르겠죠. 또한 대구군에서도 가야시대의 집 모양 토기에서 고양이로 보이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이를 보면 고양이는 당시에도 분명 사람과 가까웠던 동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 당시 고양이는 정확한 고양이가 아니고 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양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기르고 길에서 자주 보이는 고양이는 무려 실크로드를 건너왔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의 조상벌이라 할 수 있는 고양이는 중동에서 전파된 고양이로 기원전 45년 한나라 황족 6원의 무덤에서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조선시대의 시문선 집인 동문선에 실린 고려시대의 문신 김부식의 악의부에서는 삭과 고양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를 대구법으로 나타내 개와 비슷한 위치로 보았습니다. 이를 볼 때 이미 당시의 고양이가 개와 비슷한 위치로 인식된다고 추론할 수 있겠죠. 이후 연말선추에 이르러 고려 문인인 이세계의 묵은집에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태종실록에 따르면 1417년 세조의 목숨을 구한 고양이라는 설화도 있고요. 강릉의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려는 세조의 옷자락을 고양이들이 물고 늘어졌고 이에 수상하게 여긴 세조가 법당을 수색하자 자객이 숨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설화일 뿐이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설화에 고양이가 등장했다는 것은 당시 고양이가 친숙한 동물이었다는 것을 뜻하겠죠. 또한 조선 후기에 이르면 고양이가 단순히 쥐를 잡는 짐승이 아니라 애완동물로서 사랑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양이 애호가의 끝판왕은 누가 뭐라 해도 숙종이겠죠. 숙종은 금손이라는 고양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먹이도 직접 주며 정사를 볼 때도 곁에 뒀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봐도 옛날부터 고양이는 우리의 곁에서 함께 지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또는 동물보호팀에 계신 공무원들조차 일부는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까요?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 동물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고 동물을 인간의 존엄성 있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은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며 그 생명과 복지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동물보호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요. 길고양이와 같은 구조 보호 조치 제외동물도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적용 대상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조 보호 조치 제외동물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 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들을 말하며 이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상해, 살해 등은 동물 학대 행위는 금지됩니다. 위에서 말한 구조 보호 조치 제외동물이라는 이 문구를 동물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길고양이도 생명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고요. 앞으로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 주실 거죠? 오늘은 길고양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아니면 길고양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람과 길고양이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길지사는 길고양이들을 위해 길고양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들 하셨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들으며 저희 길지사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는 김범수의 끝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간신히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 힘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그대도 나처럼 잘못했었다면 그 곁에 머물기 수월했을까요? 사랑